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또 뭔 일 있어? 막 간섭하나? 간섭 정도가 아니라 답답해 죽겠어. 솔직히 시어머니만 없으면 숨통 트일 것 같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따로 사니까 잘 모르지. 근데 애도 다 봐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근데 애도 이제 다 컸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필요한가 싶어. 엄청 고맙긴 했는데 이제는 고마움보다는 불편하고 싫은 게 더 커.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지 그래? 분가하자고. 남편은 입만 산 효자라서 말도 못 꺼내. 그냥 알아서 나가주면 제일 좋겠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박예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로만 어머님 덕분에 편히 산다. 어머님 덕에 일할 수 있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오해한 것은 박 씨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들 며느리와 합가해서 손주도 키워주고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 박 씨는 큰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며느리를 알게 된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힌다는데 박 씨가 없어져야 살겠다는데 박 씨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왜 못 들어줄까요? 그토록 권하는 것이 박 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들 내외가 만족할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지, 박 씨는 그것만 지켜보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침 힘들다던 아들 며느리가 박 씨의 아파트로 들어왔죠. 박 씨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5년.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깊었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 진서가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9살 손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씨는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녀 모두 집에서 일찍 나서야 하니 7시에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전에 일어나 6시 반까지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들이든 며느리든 더 일찍 먹어야 하는 때가 있었으니 말이죠. 아이고, 우리 진서. 일찍 일어났네. 세수하고 와. 할머니가 밥 떠줄게. 멸치를 우려 맑은 국물을 내고 계란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이 좋아하는 소세지도 굽고 맵지 않은 김치도 조금 덜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수하고 자리에 앉은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빵만 먹으면 안 돼. 친구들은 아침에 빵 먹는데. 빵은 간식이지. 먹기 싫어도 국에 말아서 먹고 가. 그래야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지. 먹기 싫은데. 김 꺼내줄까? 손녀는 투덜거리면서도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막상 먹으니 맛있었는지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온 아들 며느리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보통은 7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회사에 다녔는데 오전 일찍 매일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녀보다도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나면 손녀의 차례였습니다. 8시에 박 씨가 손녀 손을 잡고 집에서 10분 거리의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출근 시간이 이르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박 씨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집안일의 연속이었죠.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뒷바라지를 박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종일 하면 금세 손녀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하나 다니는데 학원차가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박 씨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녀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박 씨가 책임을 지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간식은 뭐야? 오늘은 뭐 해줄까? 토스트? 계란물 입혀서? 박 씨의 말에 손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빵을 간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설탕 많이? 버터 많이? 손녀의 요구에 박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통 집에 돌아오면 4시가 조금 넘는데 배고프다는 손녀를 위해서 늘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떡을 부쳐주거나 떡볶이를 해주기도 했고 과일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무척 행복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합가하고 처음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균열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띌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며느리가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들려오는 뜬금없는 말에 박 씨는 당황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 줄일게. 물을 한 잔 마시고 며느리가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마음에 박 씨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진서 저렇게 말랐는데 살 걱정을 해? 웃으며 하는 박 씨의 말에 며느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여자애라 일찍부터 관리해야 해요. 살 한 번 찌면 빼기 힘드니까. 그러고는 부엌을 나갔는데 더 이상 말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며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기압인 듯 했는데 정말로 평소보다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몸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운동도 하러 다녔습니다.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아이 간식까지 못 먹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또 간식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해둔 말이 있기에 박 씨는 간식을 조금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죠. 할머니, 배고픈데 간식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진서 배고프지? 점심을 11시 반에 먹는다는데 배고플 만도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했던 얘기가 있으니 전처럼 이것저것 푸짐하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 먹어? 차마 손녀에게 살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떡을 하나 더 주며 말했습니다.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박 씨가 검지를 입가에 대고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자 손녀가 키득거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일 동안 간식을 안 먹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가 박 씨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살찐다고. 예전에 공소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년 혹은 2년, 어쨌거나 그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늘 박 씨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애를 봐줘서 감사합니다. 집안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서 너무 좋다며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종종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문제였죠. 조금만 먹였어. 며칠 동안은 먹지도 않았고. 살찌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그렇게 무겁게 먹이지 마세요. 진서 오늘 수업 시간에 졸았대요. 아침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뿔이 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침밥 많이 먹고 좀 졸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나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엄마의 교육 방침에 할머니가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아침은 좀 가볍게 해줄게. 네. 그게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먹어요. 일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퀭해 보이는 며느리 얼굴에 박 씨가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며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날카워졌나 보다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쨌거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래. 걱정 말고 회사에만 신경 써. 쉬엄쉬엄 하고. 네, 어머님 덕에 이래요. 감사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잔소리하면 사실 박 씨도 기분이 마냥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땐 같이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일하면서 애도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만약에 박 씨가 없었다면 박 씨가 하는 대부분의 일을 며느리가 감당했을 텐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진서 엄마가 한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대요. 며느리와의 대화를 들었는지 아들이 자기 전에 박 씨를 살짝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의 말투는 아들이 듣기에도 조금 짜증스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안 써.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박 씨는 어쩐지 며느리와 자꾸 삐걱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해야 되는데. 어제 할머니가 숙제하고 자라고 했는데 그냥 잤지? 토요일이니까 놀았지. 아이고, 숙제가 뭔데? 수학. 여기 식탁에 앉아서 해. 할머니가 밥 차리면서 봐줄 테니까. 그러자 손녀가 얼른 앉아서 책을 폈습니다. 그 옆에서 박 씨는 요리를 했죠. 할머니, 이거 모르겠어. 잠깐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손녀가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가 손에 묻은 물기를 옷에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상을 찡그려 책에 적힌 문제를 읽었죠. 아이고, 할머니 안경 어디 있지? 할머니, 이게 안 보여? 손녀의 말에 박 씨가 인상을 찡그리자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보여. 잠깐만.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였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가르쳐 주겠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알 것 같아.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손녀도 바쁜 엄마 아빠 대신 늘 박 씨에게 물어보았죠. 그런데 이것도 며느리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진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가르칠게요. 어머님도 바쁘시잖아요. 웃으며 하는 말에 박 씨도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괜찮아. 잠깐씩 봐주는 건데 뭘. 박 씨는 하던 일을 마저 하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바란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요즘 교육 과정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수학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니 박 씨는 손녀의 공부에 훈수를 두지 말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가 알려줘. 나는 잘 모르니까. 박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아이에게 설명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자. 박 씨의 역할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손녀의 공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고 말이죠. 아, 어머님. 저 내일부터 월, 화, 수는 집에서 일해요. 그래? 컴퓨터로 하는 거야? 네. 방에서 일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면 종일 안 나간다는 소린데 그러면 점심도 챙겨야 하나 싶었습니다. 점심은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요.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걸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물론 박 씨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말대로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재택 근무할 때 거실에서 TV는 좀 자제해 주세요. 집중해야 하는 일인데 자꾸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요. 아, 그랬어? 거기까지 들릴 줄은 몰랐네. 한바탕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잠깐 쉬면서 드라마를 켜놓았는데 그게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시간, 그 시간이 박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녁에 손녀가 오면서부터는 그렇게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어폰 쓰세요. 요즘에 이어폰도 연결할 수 있던데요. 박 씨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았는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를 박 씨는 어쩐지 쓸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박 씨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도 없었고 언제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살기 전과는 무척 다른 삶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좋지만 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고생이 많으시다. 어머니 덕분에 애도 잘 크고 있다 하며 박 씨의 손을 잡아주던 아들이 이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세요. 진서 엄마도 다 생각이 있죠. 직장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힘들 거예요. 처음 합가하고 나서는 박 씨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산 지 5년이 되어가니 아들도 지친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뭐든 다 박 씨에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과는 함께 사는 만큼 더 이상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심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박 씨는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목요일이라 며느리가 출근을 했습니다. 손녀도 학교에 데려다주고 빨래를 개어 각자 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하네. 며느리의 책상이 어수선했습니다. 어제까지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지 커피잔이나 간식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고 종이들도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빈잔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뒤를 돌려던 찰나에 박 씨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쳐다봤을 뿐인데 왜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눈에 띄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책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며느리의 카카오톡 대화창이었습니다.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박 씨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또 뭔 일 있어? 막 간섭하나? 간섭 정도가 아니라 답답해 죽겠어. 솔직히 시어머니만 없으면 숨통 트일 것 같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따로 사니까 잘 모르지. 근데 애도 다 봐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근데 애도 이제 다 컸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필요한가 싶어. 엄청 고맙긴 했는데 이제는 고마움보다는 불편하고 싫은 게 더 커.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지 그래? 분가하자고. 남편은 입만 산 효자라서 말도 못 꺼내. 그냥 알아서 나가주면 제일 좋겠어. 시어머니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5년간 모시고 살았으면 물려줘도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 세 식구가 나가? 아, 몰라. 진서도 자꾸 할머니만 찾아서 애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어머나, 요즘 재택근무해서 거의 같이 있는데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아무튼간 시어머니만 없으면 돼. 그래야 내가 살겠다. 어느새 박 씨는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읽지 못하고 박 씨는 며느리의 바에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못 본 드라마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을 반찬도 해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박 씨 때문에 숨통이 막힌다고 했지만 박 씨는 그 대화들이 박 씨의 목줄을 콱 움켜쥐고 있는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지 마세요. 마음 안 좋아요. 저희 사정 때문에 합가 부탁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후회 많이 했어요. 있을 때 잘할 걸.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이 박 씨의 심금을 울렸었죠. 효도할 기회를 달라던 아들의 말. 기회는 주었지만 이것이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 과연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일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도 며느리도 박 씨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았다면 아마도 박 씨의 짐작이 맞는 것이겠죠. 그때는 박 씨도 아들과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 남은 것이 두려웠고 적막한 집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와 그리고 손녀와 함께 사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서로의 행복이 아니라면,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아들네가 불행하다면 박 씨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내 존재가 싫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다면 박 씨는 이번에도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들어올 때도 며느리 마음대로였고 나가는 것도 며느리 마음대로니까 박 씨는 나쁜 시어머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었죠. 박 씨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35평의 아파트.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밑에는 증여를 위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얼마 전에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며느리가 했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녀딸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의 학부모가 박 씨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닌 박 씨의 이름이 있으니 그 학부모가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말이죠. 그래서 창피해서 혼났다며 하소연했던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안 바쁠 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줘야지. 어차피 같이 사는 거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나. 스스로 설득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꺼낸 가위로 미리 작성해 두었던 증여계약서를 잘라버렸습니다. 서걱서걱 종이 잘리는 소리와 함께 박 씨의 마음도 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무릎을 탁 치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왜 몰랐나 싶었습니다.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진서한테 과일 주셨어요? 아까 간식으로 수박 조금 줬어. 수박이 얼마나 살찌는데요? 앞으로 먹고 싶다고 하면 사과 반쪽만 주세요. 과일도 이것저것 먹어야 좋지. 살만 찐다니까요. 수박 맛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살 한 번 찌면 빼는 게 더 괴로워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옛날이야 건강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막 쪘죠. 근데 그건 무식한 부모들이 그러는 거고요. 요즘엔 안 그래요. 뭐? 무식? 아니, 어머님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 딸 안 좋은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머니, 애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요즘엔 그런다잖아요. 지나가던 아들이 귓구멍을 후비며 말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냥 둘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불편할 뿐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며느리 말이 다 맞다는 아들. 박 씨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렴 며느리 말이 다 맞지. 그러니까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자 하고 말이죠.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파시려고요. 팔아도 되고 전세를 놔도 되고요. 빨리 되는 대로 해주세요. 이 아파트예요. 박 씨는 다음 날 곧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빠르죠.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요. 시세대로 해주세요. 네. 금방 나갈 거예요. 그 말에 박 씨는 서둘러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았습니다. 박 씨는 고향에 있는 단독주택을 알아봤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있는 아담하고 예쁜 집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사 날짜는 3주가 남아 있었죠. 그렇게 전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었고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이 된 날, 박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도 했습니다. 박 씨는 헤어짐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별을 한 것이었습니다. 손녀를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 씨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전세로 내놨어. 다음 달 초에 나가야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요? 나는 바닷가 쪽으로 집을 알아봤어. 나는 일하니요. 그러면 혼자 가시게요? 그러면 저희는 할머니, 우리 이사가? 진서야. 엄마랑 아빠랑 진서는 다른 집에서 살게 될 거야. 할머니랑 같이 말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세입자랑 계약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이제 너희도 새 집 구하면 돼. 무슨 돈으로요? 전세금 저희 주실 거예요? 그 돈은 내 집 구해야지.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좀 어떠니? 네? 뭐가요? 지금 심정이 어떠냔 말이야. 지금 저 놀리세요, 어머님. 당연히 당황스럽죠. 갑자기 이렇게 쫓아내시면 당연히 화가 나죠. 이상하네. 숨통이 트이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부터 왜 알 수 없는 말만 하세요? 진서 엄마가 나랑 같이 살면 숨 막힌다고 내가 나가줬으면 한다고 했잖아.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나간다는데 이제 좀 숨 좀 쉬어줘?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아들은 새빨개졌습니다. 그 색에 대비해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또 며느리 말을 잘 듣는 시엄마라. 우리 며느리 소원 들어주려고 마음먹었어. 지금 장난하세요. 얼른 계약 취소하세요. 그러면 네가 계약금 토해낼래? 돈 있니? 아니, 돈이 없는데 갑자기 집은 어떻게 구하라는 말씀이세요? 5년 동안 흥청망청 잘도 살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면 영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집 구해. 아니, 그러면 진서는 누가 키워주고 저희 맞벌이는 또 어떻게 하라고? 진서도 다 커서 내 도움은 필요 없다던데. 자꾸 아까부터 무슨 말씀하세요? 진서 엄마가 그래요?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진서 엄마가 잘 알 거야. 오해예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 말에 박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대로 쫓아내는 건 아니죠. 쫓아내다니? 쫓겨나는 건 나야. 박 씨는 며느리의 대화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두고두고 구박을 해줄까? 아니면 여태 얹혀 산 비용을 받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내 존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나 없이 잘 살아봐라. 그동안 자신들이 누린 게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다 해주면서도 박 씨가 없었다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들과 며느리만 몰랐죠. 아들도 며느리도 이사를 나가는 그 순간까지 박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서를 봐서라도 마음 돌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진서 엄마 단속을 못했어요. 제가 단단히 정신 차리도록 말했으니까 계약 취소해 주세요. 네가 만약 그 대화를 봤는데도 이렇게 나를 말리는 거라면 나는 이 집을 나가서도 네 엄마는 안 한다. 하지만 박 씨는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했습니다. 박 씨의 단호한 의지 앞에 결국 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가 짐을 빼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네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월세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박 씨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박 씨도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작은 정원에는 계절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보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드라마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다는 사람과 떨어지니 박 씨도 이제서야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깊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동네 사람들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텃밭도 가꾸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녀와는 가끔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손녀를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소식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딱 좋았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더 이상 바닥을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지만 어쩌면 자신도 이걸 바라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다면 나도 좋다 하고 자기 암시를 했지만 결국 5년간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 말이죠. 박 씨도 이제는 숨통을 트고 살고 싶었습니다. 눈칫밥 먹으며 살아보니 외로움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 스스로 마음먹는 것에 달려 있었죠. 바닷바람이 박 씨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박 씨는 비로소